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왕의 총애를 받은 점성술사. 저 애는 아무래도 전생의 별이었을 게야. 혹시 별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뭐가 좋다고 매일 밤 저리 쳐다볼까?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라보는 소년 최총진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전라도 영암 땅에서 태어난 최총진은 어렸을 때부터 별을 쳐다보는 것을 즐겼지요. 별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 빙그레 웃기도 하고 때로는 훌쩍훌쩍 울기도 하였답니다. 그는 수많은 별의 아름다움을 이미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지요. 또한 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아는 듯 하였어요. 늘 별을 가까이 하며 자란 최총진은 천문학과 주역에 능통했는데 별을 보고 치는 그의 점괘는 백발백중이었답니다. 이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마침내 왕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마침 왕건은 한동안 해괴한 꿈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지라 곧 사람을 시켜 최총진을 대궐로 불러들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여봐라, 내일 당장 최총진이라는 자를 데려오도록 하라. 왕건의 명에 한 신하가 나서며 아뢰었어요. 폐하, 허나 그 자는 전라도 영암 땅에 사는지라 입궐하기까지는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좋다. 사흘 안에 당장 그 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왕건의 명령을 받든 유사라는 사람은 그 길로 말을 재촉해 영암으로 달렸어요. 원래는 왕복 닷새도 넘게 걸리는 먼 곳이지만 왕건이 급하게 재촉하자 유사는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지요. 마침내 최총진의 집에 도착한 유사는 다급하게 외쳤답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잠시 후 늙은 하인이 대문을 열었어요. 니시오? 이 집의 주인이 최총진이라는 어르신인가? 예, 그러하옵니다만 주인 어른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는데쇼. 이를 어쩐담? 혹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가? 본래 어디 가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이라 소인은 잘... 유사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사흘 안에 송도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러나 유사가 낭패를 당해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최총진은 이미 송도에 도착해 대궐을 지키는 수문장을 만나고 있었어요. 최총진은 서슴없이 수문장에게 말을 건네었지요. 나는 전라도 영암 땅에서 온 최총진이라 하오. 폐하께 해몽을 해드리기 위해 왔으니 어서 아뢰도록 하시오. 최총진의 말에 수문장은 어이가 없어 웃었으나 말하는 투나 행색으로 보아 거짓은 아닌 듯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어요. 잠시 후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은 수문장은 황급히 최총진을 대궐 안으로 들였답니다. 최총진은 곧 궁인들의 안내를 받아 왕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왕건은 최총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었답니다. 내가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를 불러오라 했는데 어찌 하루 만에 오게 되었느냐? 실은 사흘 전에 별을 보고 폐하께서
저를 부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하를 배알하려고 했으나 너무 빨리 와도 놀라실 것 같아 오늘 아침에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그 말에 왕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하루에 천리길을 오다니 그 무슨 당치 않은 망발이냐? 최총진은 침착하게 다시 고개를 숙여 아뢰었어요. 폐하, 실은 소인이 축지법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최총진의 재주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명하였어요. 가까이에서 본 최총진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정말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듯 하였지요. 왕건은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어요. 짐이 며칠 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영 흉몽인 것 같구나. 내가 어떤 산중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사는 이 대궐보다도 더 큰 벌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벌집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 벌집 속의 벌들이 일제히 과인을 향해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짐이 보기에 이 꿈은 아무래도 흉몽인 듯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짐이 벌집을 쑤셨으니 어찌 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당연히 무슨 변이 생기거나 전쟁이 날 징조가 아니겠느냐. 왕건의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최총진은 입을 열었어요. 폐하, 그 꿈은 아주 좋은 길몽이옵니다. 보통 사람이 벌집을 뒤집었으면 좋지 않으나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대왕이 아니시옵니까? 그리고 벌들이 일제히 폐하께 큰 절을 올렸다면 이는 필시 머지않아 폐하께옵서 이 나라를 통일하여 큰 업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옵니다. 최총진의 말을 들으며 왕건의 얼굴은 점점 환하게 생기가 돌았어요. 과연 듣고 보니 그러한지고 내 오늘부터 너를 가까이 두고 정사를 함께 의논하리라. 그런 다음 왕건은 최총진에게 지몽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약속대로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조정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였어요. 훗날 최지몽의 해몽대로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의 태조에 등극할 수 있었고 최총진, 즉 최지몽은 금중고문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대에도 최지몽은 역시 일관으로서 별자리와 꿈을 통해 왕실의 기륭이나 나라의 앞일을 예견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날도 역시 최지몽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서로 다투어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매일 밤 보는 별빛이었지만 그 밤 따라 유독 별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별들의 간격과 위치가 마치 어떤 규칙에 의해 자리한 듯 일정했고 별빛은 마치 시퍼런 물에 반짝이는 구슬들이 콕콕 박혀 있는 듯 보여 보면 볼수록 아름답기 그지 없었답니다. 최지몽이 별빛에 홀린 듯 넋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유성 하나가 북두칠성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자미성권 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최지몽은 그때까지의 황홀경에서 깨어나 이내 예상치 않은 일이 조정에 일어날 것을 직감하였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최지몽은 해종을 아련하고 이렇게 고하였어요. 폐하, 소신이 간밤에 천체의 움직임을 읽은 바로는 장차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어소를 틈틈이 바꾸시는 것이 그 화를 면하시는 길이옵니다. 같은 어소에서만 계시면 변을 당하기 쉬우니
자주 어소를 옮기시어 역적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소서. 해종은 최지몽의 말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어소를 한 곳에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옮겼답니다. 과연 며칠 뒤 해종이 신덕궁에서 침소를 들던 날, 평소 해종이 잠을 자던 오소에 자객이 드는 변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또 한 번 최지몽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지요. 그 후 해종이 병으로 승하하고 뒤를 이어 정종이 즉위한 다음에도 최지몽의 출세가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법인가? 별자리를 읽으며 평생을 별의 뜻에 따라 살아온 최지몽은 어전 연회에서 정종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해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로 인해 그간 쌓았던 공로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진 최지몽은 귀양살이는 물론 10년 동안이나 등용하지 못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경종이 즉위한 후 다시 왕의 부름을 받은 최지몽은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점성술을 바탕으로 한 예리한 예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가 있으면 승이 있고 승이 있으면 결이 있는 법.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최지몽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고 급기야 영영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평생을 별과 대화하며 산 최지몽은 유성이 사라지듯 조용히 천체 저편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최지몽이 죽자 성종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말 두 필과 시를 써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고 한답니다. 진정으로 공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아데톨라라는 이름의 어여쁜 공주가 있었답니다. 왕비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 공주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요. 어느 날 왕이 공주에게 말하였어요. 네가 올해 16살이지? 예, 아바마마.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예, 저도 빨리 시집 가고 싶어요. 아바마마, 신랑감을 구해주세요. 알겠다.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저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을 구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거라. 임금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그날로 길거리에는 방이 나붙었지요.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을 보고 총각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지요. 궁전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궁전 마당에서 공주가 직접 면접을 볼 예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왕이 공주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왕은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는 총각들에게 공주를 소개하였지요. 총각들은 어여쁜 공주를 보고 환호성을 올렸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었어요. 총각들이 하나하나 공주 앞으로 나아갔지요. 맨 먼저 공주 앞에 선 사람은 볼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볼라는 공주에게 허리를 굽히고 보석함을 바쳤답니다. 공주님,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를 아버지로 둔 사람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볼라. 공주는 보석함을 받아 옆자리에 놓았어요. 그 다음 후보가 공주 앞에 섰답니다. 공주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받은 박사 학위가 10개나 되지요.
만일 제가 공주님의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만 연구하겠습니다. 젊은 박사는 공주에게 자기가 지은 책을 선물로 바쳤어요. 고마워요, 박사님. 공주는 가죽 표지로 된 고급 책자를 받아 옆자리에 놓았지요. 총각들은 계속해서 밀어 닥쳤어요. 저마다 한 가락씩 하는 잘난 젊은이들이었지요. 그들이 갖고 온 선물들이 공주 옆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후보가 공주 앞에 섰답니다. 그는 두메 산골에서 온 오페라는 총각이었어요. 오페는 도시로 볼일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방을 보았지요. 가슴이 뛰었답니다. 공주의 신랑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나 같은 사람이 공주의 신랑감이 될 수 있을까? 오페는 망설이다가 뒤늦게 궁전 마당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금팔찌를 공주에게 바치며 말하였지요. 공주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별 말씀을요. 귀한 선물 고마워요. 공주는 금팔찌를 받아 선물 더미 위에 얹었답니다. 구원자들에 대한 면접이 모두 끝났어요. 왕이 총각들에게 말하였지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어 고맙소. 피곤할 테니 그만 돌아들 가시오.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내 딸의 신랑감을 발표하겠소. 그럼 좋은 꿈 꾸시오. 왕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총각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지요. 왕과 공주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왕이 공주에게 물었어요. 아데톨라야,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찾았느냐? 공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허허,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골라줄 터이니.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 아비는 이미 알아두었단다. 왕은 공주의 뺨에 키스하며 생각하였지요. 볼라라는 청년이 가장 믿음직스러워. 그 청년을 아데톨라의 신랑감으로 삼아야겠어. 공주는 왕과 헤어져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지요. 공주의 꿈속에 왕비가 나타났어요. 어마마마! 공주는 돌아가신 왕비를 보자 반가워 소리쳤어요. 왕비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공주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신랑감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알려줄까? 예, 알려주세요.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내일 아침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이렇게 발표하시라 해라. 네가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말이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아라. 그럼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왕비는 말을 마치고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배웠던 왕비의 말이 머릿속에 뚜렷이 떠올랐지요. 공주는 새벽 일찍 왕을 찾아갔어요. 왕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공주를 맞이하였지요. 꼭두 새벽에 웬일이냐?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 생겼느냐? 아바마마, 돌아가신 어마마마를 꿈속에서 배웠어요. 그래? 어인일로 꿈속에 행차하셨다더냐?
저의 신랑감을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간밤에 제가 죽었다고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대로 하기로 하자꾸나. 공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왕은 상복을 구해 입었어요. 아침이 되자 궁전 마당으로 총각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발표를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총각들은 왕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임금님께서 왜 상복을 입으셨지? 왕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나?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며 왕을 뚫어져라 보았답니다. 왕이 슬픔에 젖은 얼굴로 말하였어요. 여러분, 간밤에 아데톨라 공주가 죽었소. 예? 총각들은 자기 길을 의심하였지요. 어젯밤 멀쩡하던 공주가 죽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내 말을 믿어주시오. 공주가 죽었단 말이오. 왕이 다시 한번 말하자 총각들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젠장, 다 된 밥에 콧물 떨어졌네. 임금의 사위가 된 줄 알았더니 이 무슨 날벼락이야. 자신감에 차있던 총각들은 특히 실망이 컸답니다.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볼라가 왕 앞에 성큼 나섰답니다. 임금님, 공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저희들은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각자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드린 보석함을 돌려주십시오. 결혼을 못해 손해인데 그것마저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볼라의 말을 듣고 왕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 같으니 그런 댐댐이로 감히 내 사위가 되려고 하다니. 왕은 볼라를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공주에게 바친 선물을 돌려주겠소. 모두 다 가져가시오. 왕의 말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들이 선물 쌓아둔 곳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왕은 그들이 경멸스럽다 못해 딱하기까지 하였답니다. 혀를 끌끌대며 총각들을 바라보던 왕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총각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 청년은 어젯밤 공주에게 금팔찌를 바친 오페였어요. 왕은 오페에게 다가갔어요. 자네는 왜 선물을 찾아가지 않는가? 사랑하는 공주님께 바친 선물을 공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찾아가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공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제 선물은 사랑하는 공주님의 무덤에 넣어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페의 말을 들은 왕은 기쁨에 젖어 소리쳤어요. 자네야말로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군. 아데톨라야, 기뻐해라. 너의 신랑감을 이제야 찾았구나. 왕은 상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급히 시종에게 명령하였지요. 공주를 빨리 데려오너라. 공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왕의 말을 들은 총각들은 갑자기 웅성거렸어요. 공주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임금님께서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봐. 가엾어라. 임금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시니 앞으로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어.
총각들은 왕을 흘끗흘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때였지요. 아데톨라 공주가 궁전 마당에 나타났어요. 총각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답니다. 아니, 공주님이 살아 있었단 말인가? 총각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제야 왕에게 깜빡 속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궁전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왕이 공주에게 오페를 소개하였어요. 이 사람이 너의 신랑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사랑했지만 이 사람만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어. 어서 신랑의 손을 잡아라. 지금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 이 사람은 뒷날 내 후계자가 되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공주는 기쁜 얼굴로 오페의 손을 잡았답니다. 오페는 사랑하는 공주와 함께 있으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궁전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기생의 말 한마디에 죽을 뻔한 사람. 조선 제11대 중종 때 영의정에 올랐던 장순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장순손은 글도 잘하고 재능도 많았지만 얼굴이 아주 못생겼지요. 꼭 돼지머리를 닮아 어렸을 때 별명이 돼지 대가리였어요. 동네 아이들은 야, 저기 돼지 대가리 온다. 쟤를 앉혀놓고 고사나 지내볼까? 하고 놀려대기 일쑤였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의 별명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정이 장씨라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를 장돼지 대가리라고 불렀거든요. 장순소는 속상하였어요. 자기도 돼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못생긴 얼굴 때문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는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기생들과 어울려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요. 어느 날 종묘에서 제사를 마치고 제사상에 올랐던 돼지머리가 쟁반에 담겨 연산군의 잔치상 위에 올라왔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생이 돼지머리를 보자 키득키득 웃는 것이었어요. 이 기생은 성주에서 올라왔는데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요. 연산군이 기생에게 왜 웃느냐고 묻자 기생이 대답하였어요. 전하, 성주에는 저 돼지머리를 쏙 빼닮은 장순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보니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뭐라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장순손이 너의 애인이 분명하구나. 여봐라, 장순손을 잡아오너라. 그 놈을 사형시켜야겠다. 이리하여 장순손은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 금부도사에게 이끌려 처형당하러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함창 공험지까지 왔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가야 할 길은 오른쪽 길이었는데 장순손은 문득 왼쪽 길로 가면 목숨을 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금부도사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기 고양이가 가는 길이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과거를 보려고 한양을 오르내릴 때 고양이를 보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따라 저 길을 이용해 한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금부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죽을 죄인인데 그 정도 청이야 들어줄 수도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게다가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죄인 호송을 마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순손이 택한 왼쪽 지름길이 마침내 구사 일생의 길이 되었답니다. 성미 급한 연산군은 장순손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었지요. 장순손을 한양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다. 선전관을 내려보내 중간에 목만 베어 오너라. 그리하여 선전관은 말을 달려 큰 길로 내려오고 금부도사 일행은 지름길로 올라가 서로 길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런데 일행이 상주쯤 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답니다. 박원종 등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쫓아내고 새 임금을 세웠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장순손은 한양에 갈 필요가 없어졌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답니다. 나뭇잎에 새겨진 글자. 주초 위왕이라. 보옵소서 전하, 이 나뭇잎에 새겨진 글자가 너무도 선명하지 않사옵니까? 중종은 다시 한번 유심히 나뭇잎을 들여다보았어요.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은 자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전하, 주초위왕이라 함은 무슨 뜻이옵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경빈 박씨는 중종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중종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바닥에 놓인 나뭇잎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전하, 이 무슨 해괴한 병기란 말입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 주초위왕이라. 경빈 박씨는 중종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소첩의 미련한 소견인지는 모르오나 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계시가 아닌가 하옵니다. 하면 조씨라 함은 누구를 말함일꼬? 경빈 박씨는 잠시 말을 끊었어요. 이 시점에서 자기가 나선다면 오히려 의심을 살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중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주초위왕이라. 조씨가 왕이 된다. 나뭇잎에 패인 자국처럼 중종의 이마에도 어두운 골이 패였답니다. 다음 날 중종은 경빈 박씨가 나뭇잎을 주었다는 비원을 찾았어요. 과연 비원의 나뭇잎 여기저기에 힘이 하나마 눈으로 확연히 식별할 수 있을 만한 글자 모양의 흔적들이 있었지요. 중종은 직접 손으로 그 흔적들을 매만지며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어요. 주초 위왕. 분명 곤충들이 갉아먹은 자리였지요.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 없었답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중종은 어젯밤부터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조씨 성을 가진 신하 한 사람을 애써 외면하며 지우려 하였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 신하의 이름이 더욱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조광조,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젊은 인재 조광조의 이름이 뇌리를 스칠 때마다 중종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어져서 더욱 괴로웠지요. 중종은 비원을 한 바퀴 돌아 느릿느릿 어전으로 돌아갔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무수한 나뭇잎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조광조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듯해서 중종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요. 한편 중종이 비원에서 조광조를 떠올리며 번민하고 있는 동안 경빈 박씨의 처소에는 심정과 남곤이 들어와 있었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뭐라 하셨사옵니까? 혹 의심하거나 미심쩍어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심정과 남곤이 앞다투어 아뢰었어요.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았소이다. 하오면 경빈 박씨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가 엿보였어요. 아마도 전하께오선 꿈에도 생각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한 일입니다. 나뭇잎에 새겨 넣은 것도 아니고 벌레들이 갉아먹은 자국이 아닙니까? 심정은 여전히 불안하였어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마마. 그렇사옵니다. 조광조 그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남곤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답니다. 그렇게도 불안하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조광조의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경빈 박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심정과 남곤의 불안한 마음에 쐐기를 박았어요. 중종이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보위에 오른 지 10년. 29세의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조광조는 대사헌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위로는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였지요. 조광조는 중국의 요슨 임금 시대의 태평성대를 꿈꾸며 그것을 재현해 보려 했던 것이었어요. 조광조의 정치 성향은 다분히 개혁적이었어요. 그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종에게 직언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폐할 것은 폐하도록 하였지요. 중종은 조광조를 신임하고 아꼈기에 그의 말이라면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였답니다. 조광조가 고려 말기에 정몽주는 충신이니 공자묘에 종사해야 한다고 아뢰었을 때나 사육신의 정당함을 아뢰고 그 충절을 높이 기려야 한다고 했을 때나 선왕 때부터 있었던 소격설을 미신의 본고지라 하여 폐해야 한다고 주청했을 때에도 중종은 이 모든 것을 조정 원로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받아들였지요. 조광조는 개혁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탐관오리를 가려 파직시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발본색원하여 낱낱이 그 죄를 중종에게 아뢰었어요. 중종은 그런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든든한 배후 역할을 할 만큼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였지요. 그러나 조광조는 비록 유림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조정의 원로 대신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조광조가 중종에게 원로 대신들 중 공적이 없는 대신의 훈작을 없애야 한다고 주청하자 대신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였지요. 중종도 그 점에 대해서는 쉽사리 조광조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원로 대신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옹립한 이른바 반정공신들인데다 이미 10년 전에 내린 훈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일을 재론한다는 것은 여간 껄끄럽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중종이 원로 대신과 조광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조광조를 없앨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원로 대신들은 조광조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심정과 남곤, 홍경주 등은 경빈 박씨와 희빈 홍씨를 사주하여 궁녀들에게 비원뜰에 있는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과일즙이 묻은 자리를 벌레들이 갉아먹어 나뭇잎에는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게 되었고 이것을 경빈 박씨가 중종에게 보였던 것이랍니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중종은 조광조를 의심하는 자신의 마음과 힘든 싸움을 벌이다 결국 조광조를 유배 보내었지요. 조정의 원로 대신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중종을 아련하여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간언했고 다른 신하들도 조광조가 젊은 세력들을 규합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입을 모았어요. 그러나 조광조를 아끼던 중종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조정의 공론이 들끓는 사이 조광조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유생들이 일제히 상경해 도성 앞에 모여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답니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에 위기감을 느낀 중종은 결국 그에게 사약을 내렸지요. 중종을 잘 보필하여 중국의 요순 시절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려 했던 조광조의 꿈은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졌답니다. 이 땅에 진정한 개혁 정치를 이루어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한 세도를 부리는 자들을 권좌에서 몰아내려 했던 조광조의 야심에 찬 계획도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지요. 조광조의 죽음과 더불어 그를 따르던 신진 세력들도 모두 죽거나 화를 입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랍니다. 영조의 딸 화평옹주와 화완옹주. 화평옹주는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큰딸로 태어났지요. 그 밑으로 6살 아래인 화엽옹주, 8살 아래인 사도세자, 11살 아래인 화완옹주 등이 있었답니다. 화평옹주는 13세에 금성위 박명원과 결혼하였어요. 박명원은 1780년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그때 팔촌 동생인 실학자 박지원을 데려갔지요.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의 문물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이 기행문 열하일기랍니다. 화평옹주는 어려서부터 영조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영조는 딸이 많았지만 화평옹주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였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화평옹주가 동생들에게 미안해할 정도였어요. 화평옹주는 자신만 사랑받고 사도세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영조에게 아바마마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화평옹주가 나서서 중재를 하였답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영조가 크게 화를 낼 때는 화평옹주가 그 화를 풀어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늘 화평옹주에게 고마워하며 그를 믿고 의지했다고 한답니다. 화평옹주는 아기를 낳다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조 26년인 1748년 6월 24일 아침 영조는 화평옹주가 보낸 편지를 받았지요. 아바마마, 병이 매우 깊어 다시는 못 뵐 것 같습니다. 영조는 편지를 읽자마자 급히 화평옹주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가마속에서 그는 눈물을 펑펑 흘렸지요. 화평옹주의 집에 도착하자 영조는 옹주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에는 옹주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가 앉아 있었어요.
화평옹주는 그날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영조는 화평옹주의 시신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한답니다. 화안옹주는 영조의 9번째 딸이에요. 영조가 가장 사랑한 딸인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나자 그 사랑은 화안옹주에게 옮겨졌지요. 영조는 화안옹주를 지극히 사랑하였어요. 화안옹주는 13세에 일성이 정치달과 결혼하였지요. 그리고 20세인 1756년 8월 3일에 딸을 낳았답니다. 영조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화안옹주가 딸을 낳았다고?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단 말이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구나. 영조는 신하들이 반대하는데도 화안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21일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화안옹주의 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지요. 영조가 놀라 화안옹주에게 달려갔지만 화안옹주의 딸은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화안옹주의 불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2월 15일에는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지요. 영조는 홀로 된 옹주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잘못될까 걱정되어 궁궐로 불러들여 살게 하였지요. 그쯤 영조와 사도세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화안옹주는 아바마마께 지극한 사랑을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어요. 화안옹주는 사도세자를 두려워하였어요. 지금은 영조가 살아있어 사랑을 받지만 아버지 영조가 돌아가시면 사도세자가 임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조 36년인 1760년 7월 1일 사도세자는 화안옹주를 불러 말하였답니다. 아바마마와 창덕궁에서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아바마마를 다른 궁궐로 모시고 나가거라. 화안옹주는 영조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사도세자를 위해 영조를 설득하였어요. 그래서 7월 8일 영조를 경희궁으로 옮겨가게 하였지요.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는 어린 세손이 경희궁으로 와 화안옹주가 세손을 아들처럼 돌보았어요. 그러나 화안옹주는 셈이 많고 독점력이 강하였지요. 세손을 소나기에 넣어 제 맘대로 하려 했고 세손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질투하였어요. 심지어 세손이 송사라는 책을 교열하는 일에 푹 빠지자 그 책까지 질투하였지요. 세손은 자라면서 화안옹주를 멀리하게 되었답니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화안옹주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일을 방해했다는 죄로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뒤 정조는 화안옹주를 한양으로 불러들여 살게 해 주었답니다. 조정에서는 화안옹주의 처벌을 원했지만 정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화안옹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한답니다. 2명의 제자.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혁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바둑을 아주 잘 두어 최고의 고수라 불리었지요. 사방팔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혁추를 찾아와 바둑 스승이 되어주기를 청하였어요. 혁추는 그 중에서 2명의 제자를 받아들여 바둑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2 제자의 실력이 점점 벌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을 들여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혁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하였지요. 어느 날 혁추는 두 제자가 두는 바둑을 유심히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바둑에 매우 열중하는 데 비해 다른 한 명은 열심히 두는 것 같지 않았지요. 그때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휙 날아갔어요. 한 명은 여전히 바둑판만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저 까치를 활로 탁 쏘아보고 싶구나. 잘하면 맞힐 수도 있을 텐데. 아까워라. 혁추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제자를 보고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두 제자의 실력이 점점 벌어지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한 명은 늘 성심껏 바둑을 두었고 다른 한 명은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혁추는 제자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꾸중하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열심히 바둑을 배운 첫 번째 제자는 아주 유명한 바둑 고수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제자는 바둑을 두는 원리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였어요. 하루는 두 번째 제자가 씩씩거리며 혁추를 찾아왔답니다. 스승님, 어째서 저와 함께 바둑을 배운 친구는 엄청난 고수가 되었는데 제 실력은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혹 그 친구에게만 따로 비법을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닌가요? 자네는 그 이유를 정녕 모르겠는가? 네, 모르겠습니다. 한 스승님 밑에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 왜 저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혁추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네. 그 친구는 온 마음을 다해 바둑에 몰두하였지만 자네는 바둑을 둘 때 이리저리 딴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두 번째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는 그제야 아차 깨달았지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후였답니다. 호랑이와 남매탑. 계룡산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스님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어흥. 스님은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는 스님 앞에 얌전히 앉아만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스님이 눈을 살짝 떠보니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린 채 끙끙대며 울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목에 커다란 비녀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런,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도와주마. 스님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뽑아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며칠 뒤 그 호랑이가 또 스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쁜 처녀를 물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혼자 사는 스님을 예쁜 아가씨와 짝지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호랑아, 고맙구나. 얼마 전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고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로구나. 너의 뜻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거라. 스님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타일렀어요. 그리고는 처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런데 처녀의 부모는 스님을 붙잡으며 말하였어요. 스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요. 그런데 이것은 호랑이가 맺어준 깊은 인연이 아닙니까? 제 딸을 아내로 맞으시지요.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몸은 부처님을 모시는 몸이라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스님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어요. 스님, 정 안 되겠거든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동생으로 삼아주시면 스님처럼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처녀는 온누이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산속에서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죽자 사람들은 탑 두 개를 세우고 하나는 오라비탑, 하나는 누이탑이라고 하였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남매탑에 얽힌 전설이랍니다. 재미난 곳에 범 난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건들건들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나날을 보내는 수돌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가 어찌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 꾸며내는지 동네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매번 속아 넘어가곤 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엔 속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가도 다시 속곤 하였어요. 수돌이의 부모는 부모대로 아들을 공부시켜 벼슬을 시켜볼 꿈을 꾸고 애달아 하건만 거짓말 꾸미기에만 재미가 들어 일은 물론 공부도 하지 않고 마을로 산으로 매일같이 싸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돌이는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고 제 또래 아이들도 모두 어른들의 일손을 도와 무엇인가 일하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아랑곳도 않고 빈둥거리며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바로 거기에서는 옆집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옳지, 이번엔 저 영감님을 한번 골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수돌이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할아버지한테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큰일. 하고 고함치는 그는 제법 뛰어오느라고 숨이 찬 듯 헐레벌떡거렸지요.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그의 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만 집에 불이 나서. 하고 수돌이는 제법 우는 신용까지 하였어요.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의 말이지만 설마 그런 엉뚱한 거짓말이야 하랴 하고 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뛰어내려오기 시작하였지요. 이때 수돌이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할아버지보다 먼저 재빨리 지름길로 해서 마을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다급한 소리로 말하였지요. 할머니, 그만 할아버지가 그만 뒷산에서 범한테 물려 죽었어요. 할머니, 빨리 가보세요. 네. 그러자 할머니도 정말인 줄 알고 켜던 물레를 집어치우고 산으로 냅다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정신없이 뛰어가던 할머니는 갑자기 무엇에 이마를 부딪혀 쾅 하고 뒤로 나가 넘어졌지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글쎄 자기 앞에는 범한테 물려 죽었다던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제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돌이 놈한테 속은 줄 알았답니다. 당장 따라가 수돌이 녀석을 실컷 때려라도 주고 싶었으나 벌써 수돌이는 어디로 달아났는지 없어지고 말았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헤어져 각각 산으로 집으로 돌아들 갔답니다.
그렇게 점점 거짓말하기에 재미가 난 수돌이는 밤중에도 갑자기 부리야 부리야 해서 온 동리를 뒤설레게 하고 또 때로는 범이야 범이야 하고 고함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도 했답니다. 그러나 날이 흘러가자 마을 사람들은 더는 그에게 속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어요. 어느 날 저녁 때였지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수돌이는 드디어 좋은 꾀가 떠올랐다고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지요. 옳거니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난데없이 커다란 범 한 마리가 수돌이 앞에 다가와 앉아서는 따웅 하고 입을 크게 벌렸답니다. 너무나 갑자기 생긴 일에 수돌이는 미처 도망칠 사이도 없었고 고함치기도 바빴지요. 범이다! 사람 살리오! 하고 애타게 소리쳤으나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속기만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이겠거니 하고 누구 하나 내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게으름을 부리고 놀기만 하면서 거짓말로 세월을 보내던 수돌이는 그만 제 노름에 범에게 잡혀 죽고 말았답니다.